冷吗？不冷。我给你拿个衣服穿上吧。我给你拿个衣服穿上吧。我给你拿个衣服去，好不好？那远，这可能就不可能这个时间还不用啊，时间不要啊，这个时间的不要啊。这个我的故事，同学时空强烈的。안녕하세요. 미니스토리 수서곡입니다. 2021년 12월 초 중국 장쑤성 쉬저우시 펑윤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행사 중 카메라가 동주민 가족을 향했습니다. 동주민에게는 80세가 넘는 노모와 칠라밀려의 아이와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보 영상은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 이상한 점이 있는데 영상 내내 부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동주민은 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마을은 산하 제한이 없었던 걸까요? 어쨌든 이번에 행사가 끝난 후 일부 틱톡 블로거들은 카메라를 들고 동주민의 집으로 가 그에게 생필품을 선물해주며 이미지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곤 얼마 안 돼 동주민에겐 슈퍼 아빠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정부로부터 월 3천 위안, 하나로 약 55만 원이 되는 보조금과 농사로 얻은 수입으로 8명의 자녀를 키웠으며 꼭 아이들을 전부 학교로 보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족의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명해진 동주민은 이후 자신의 틱톡 계정 8아이의 아버지를 개설한 후 생방송을 진행하며 선물을 받고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동주민의 계정이 정지되기 전까지 2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27일 틱토커 서주 일수영이라는 블로거가 동주민의 집에서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는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서주 일수영은 동주민의 낡은 집을 촬영하다가 옆에 더 낡은 오두막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서주 일수영은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한 지저분하게 단장한 여자가 오두막 한 구석에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설명을 위해 우선 영상 속 여성을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치아가 2개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공포에 질린 채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녀는 단 한 벌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얇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오두막에는 찬바람이 가득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침대 위에는 찐빵 하나와 뭔지 알 수 없는 꽁꽁 언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서주 일수영은 바로 재킷을 찾아 그녀에게 입혔습니다. 不冷，我给你拿个衣服穿上吧。我给你拿个衣服穿上吧。它都是小孩的衣服。没发现它能穿，还能做个穿上。 그의 영상은 바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으로 동주민은 아내에 대해 오해를 풀려고 했습니다. 동주민은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신병이 심해지면 노인과 아이들을 때려 할 수 없이 가둬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태가 나아지면 바로 풀어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그의 설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무너지기 직전인 오두막, 그리고 갇혀있는 여자, 동주민의 아내는 분명 인신매매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정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을까요? 혹시나 유전될 거라는 의심은 하지 않았던 걸까요? 동주민은 그의 조상부터 농사일을 해왔는데 본인이 30세가 넘도록 장가를 못 가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내랑 결혼한 후 계속 아이를 낳게 됐다며 또 모두를 놀라게 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낳기만 하면 저는 다 받아들였어요. 누구 아이든 전부 저보고 아빠라고 불러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설마 8명의 아이들 중에 동주민의 친자녀가 아닌 아이도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서주 일수영의 틱톡 계정은 제재당했습니다. 我就是徐州一休哥，有什么问题可以在这个小号里面进行给我提问，给我提问。
我现在大号已经被封了，没有这些权限了，我的号已经自己没办法操作了。 하지만 그가 촬영한 8아이의 아버지의 집을 촬영한 영상은 이미 온라인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영상 속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만약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왜 치료를 받지 않는 걸까요? 사건은 틱톡, 웨이보, 그리고 기타 주요 플랫폼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기관의 계정은 침묵했지만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A씨와 관련된 영상을 모두 수집하여 프레임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며 A씨가 중얼거리는 말을 한 번, 또 한 번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사투리로 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아. 이 방에는 전부 범죄자뿐이야. 그렇게 먼 곳인데 어떻게 갈 수 있어. 나 좀 풀어줘. 등등을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빠져 전국적인 비난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1월 28일 마침내 평현정부는 처음으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공지는 간단했는데요. 크게 3가지를 말했습니다. 우선 영상 속 A씨는 1998년 8월에 동주민과 결혼했다. 둘째, 인신매매가 없었다. 셋째, 여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동주민 가족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 가족이 따뜻한 구정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형식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면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될까요? 현지 여성연합회와 장애인연합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정부의 해결은 네티즌들이 제기한 불만을 잠재우려고 한 것 같았지만 사실 의문은 더 증폭되었습니다. 1월 30일, 이틀 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정부는 더욱 의심스러운 두 번째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된 공지에서 A씨는 동주민의 아버지가 길가에서 주워온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양모샤라는 이름은 동주민이 대충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후 A씨는 동주민과 함께 살게 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충분히 본인을 돌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그들이 혼인신고를 할 때 직원이 A씨의 신원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020년 11월 공안부는 A씨의 DNA 정보를 인신매매 피해자 및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보았지만 지금까지 일치한 친족 정보가 없었으며 정부는 또 조사 과정에서 인신매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2021년 6월부터 A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발병할 때마다 물건을 마구 버리기 시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감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공지에 동주민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며 경찰은 이미 조사에 나섰으며 A씨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공지의 후반부에는 동주민과 A씨가 두 아이를 낳은 뒤 현지 정부가 산하 제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실패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지방정부와 재정부서에서는 동주민 가족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2021년에는 노후주택 개량비로 37,000위안, 하나로 약 674만원의 보조금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동주민의 가족은 방 4개짜리 새 집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공지는 더 구체적으로 해명했지만 사실 허점이 더 많았습니다. 해명에서 A씨는 동주민의 아버지가 데려온 노숙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숙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며 그냥 며느리로 삼을 수 있는 걸까요?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이 공식 발표에 등장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과 A씨는 1998년에 혼인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안부는 왜 2020년에 갑자기 A씨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을까요? 22년 동안 그들이 한 게 뭘까요? 왜 2020년에 갑자기 그녀의 친척을 찾는 것일까요? 두 번째 공지가 발표된 후 2022년 동계올림픽이 바로 개막되었는데도 동주민 사건에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헛소문이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친척이 동지마을에 산 적이 있다며
본인이 들은 A씨의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A씨는 쓰촨성에서 인신매매되었으며 처음 마을에 왔을 때까지 정상인이었고 영어도 할 수 있었는데 얼마 안 돼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A씨와 동지민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지 여성연맹은 본인들의 부주의가 윗선에서 적발돼 징계받는 걸 피하고자 이미 결혼했다는 이유로 사실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1월 29일에 한 네티즌은 A씨가 1996년에 실종된 쓰촨성 여자 리잉과 닮았다는 내용의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리잉은 1984년에 태어나 1996년에 실종되었습니다. 실종 당시 12세에 초등학교 6학년이던 그녀는 등교한 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시 리잉은 어린아이였지만 키가 160cm에 가까웠고 큰 키에 쌍꺼풀과 둥근 얼굴형이었으며 입가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리잉의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딸이 사라진 후 괴로워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잉의 어머니는 나중에 새 가정을 꾸렸지만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리잉과 A씨의 사진을 확대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마치 같은 사람인 것처럼 공통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입술 모양과 눈 모양, 그리고 얼굴형까지 다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A씨도 쓰촨성 사투리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자유로운 블루 아이리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본인의 아버지와 리잉의 아버지가 전후 관계였는데 A씨의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자 아버지는 A씨가 바로 전후에 오랜 세월 행방불명된 외동딸이라고 단번에 알아냈습니다. 그러다 2022년 2월 7일에 현지 정부에서 세 번째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공지는 쉬저우시 정부가 발표한 것인데 더 높은 정부기관이 개입한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정보도 추가되었습니다. 쉬저우시 정부는 A씨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그녀는 인터넷에서 알려진 사촌소녀 리잉이 아니라 원낭성 출신 샤오아메이라고 했습니다. 조사팀은 등주민과 A씨의 혼인신고 정보를 통해 원난성 푸공현 야구촌이라고 적힌 내용을 발견하여 바로 사람을 원난성으로 파견시켰습니다. 조사팀은 그녀의 사진과 억양 그리고 호적 파일을 비교하여 A씨의 어릴 적 이름이 샤오아메이이고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공지에 샤오아메이의 친척과 마을 주민들의 기억에 따라 샤오아메이는 1994년에 원난성 바오산시에 시집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1996년에 이혼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 그녀는 이미 언어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상시 여자가 샤오아메이의 어머니로부터 샤오아메이를 장수성으로 데리고 가 병을 치료하고 또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원난성에서 장수성 동아이연에 도착한 뒤 샤오메이가 사라졌는데 상씨는 경찰에게 신고하지도 않았고 샤오메이의 가족에게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이 세 번째 공지는 진실이었을까요? 우선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원난성에서 장수성까지는 거의 중국의 절반의 거리입니다. 도대체 무슨 병이기에 원난성에서 의사를 찾지 못해 장수성까지 가야 했을까요? 그리고 장수성에 도착한 후에 실종은 어찌된 영문일까요? 또 사람이 없어졌는데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는 건 유괴가 아니면 무슨 일일까요? 해당 공지에는 두 가지의 정보가 알려졌는데 첫 번째, 샤오아메이의 치아가 전부 떨어진 건 그녀가 심각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어서입니다. 두 번째, 난징 의과대학과 법의학 연구소의 DNA 검사에 의하면 8명의 자녀는 동주민과 A씨 사이의 생물학적 자식이 맞았습니다. 세 번째, 공지가 공개된 날에 쓰촨에서 실종된 소녀 리잉의 삼촌 리다청이 사천 현지 경찰에게 리잉과 A씨의 DNA를 비교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서에 그는 본인이 리잉의 친삼촌이라며 영상과 사진을 확인하여 A씨가 수년 전에 실종된 조카 리잉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잉 아버지의 전후 네티즌 자유로운 블루 아이리스의 아버지도 관련 부서에 증언을 제출하여 리잉이 실종되기 전에 아이를 여러 번 봤다며 A씨가 리잉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공식 발표를 연달아 하자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심지어 한 웨딩 업체에서는 인신매매 혐의를 받는 동즈민을 모델로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2월 10일 쉬저우시 정부는 네 번째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서 쉬저우시 정부는 샤오아메이의 이복녀인 광모 씨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샤오아메이의 생모 푸모 씨의 유물에서 그녀의 DNA를 채취하여 테스트한 결과 A씨와 광씨 그리고 푸씨와 친척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은 불법 구금 혐의로, 상씨와 그녀의 남편은 여성 유괴 혐의로 전부 체포되었습니다. 상씨는 운남성 출신이고 남편은 장수성 동아이현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세 번째 공지에 대한 추측을 입증했는데 샤오아메이는 윈난성에서 장수성으로 인신매매된 것이었습니다. 네 건의 공지에서 처음 정부는 인신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인신매매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4개의 공지사항은 각각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는데 전체 내용을 모르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건의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건 이후 A씨가 있었던 동지마을과 주변 마을은 방역 이유로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2월 초 2명의 여성 자원봉사자가 A씨를 지원하기 위해 평연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2월 6일에 선물을 들고 평연 정신병원으로 가 A씨를 만나려고 했지만 병원은 경찰이 대문을 지켰으며 외부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병원 문 앞에 두고 떠났습니다. 2월 11일 두 사람은 화장실을 빌리는 핑계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영상을 촬영하여 병원 측에서는 그녀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두 사람을 쫓아내보냈습니다. 저녁 11시쯤 그녀들은 평연 술루 경찰서로 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현지 경찰로부터 한 소리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 접수를 신청하자 경찰은 그녀들에게 A4 용지를 건네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전화번호와 요구사항 등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정식 공문을 요청하자 경찰은 찾으러 간다고 하며 6시간 동안 문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른 한 경찰이 다가와 사건을 접수하려며 CCTV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5시간 동안 사라졌습니다. 결국 2명의 자원봉사자는 2월 12일 새벽 1시 21분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월 12일 오전 두 자원봉사의 친구가 그녀들의 안전이 걱정돼 경찰서로 전화하여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구속됐다며 구치영장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그녀들은 7일 동안 실종됐다가 2월 18일에 다시 나타나 네티즌들에게 걱정 말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에 2022년 2월 12일 윈난 정보통신의 취재기자 2명이 자비를 들여 조사하기 시작하여 샤오아메이를 찾습니다. 라는 기사문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문장의 주요 내용은 샤오아메이는 확실히 존재하며 실종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A씨인지는 여전히 의문사항이었습니다. 2명의 취재기자는 샤오아메이가 태어난 마을에서 그녀의 이웃과 어린 시절의 친구 그리고 마을 어른과 외삼촌, 사촌동생네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상 속 A씨의 말투와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가 샤오아메이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샤오아메이의 이복동생 광모씨는 쉬저우 경찰이 그녀의 DNA를 채취하고 어머니가 생전에 입었던 옷을 가져갔는데 누구도 DNA 검사 결과를 그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월 14일 평연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중국 공영방송의 인터뷰 칼럼 프로듀서인 왕성창은 A씨에 대해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 고향에서 발생한 건데 모두가 그녀가 리잉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리잉이라는 사실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녀는 왕행이 될 수도 있고 장행이 될 수도 있지만 리잉만은 될 수 없습니다. 리잉의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데도 자기 딸만큼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그녀 혼자만 유괴된 게 아닙니다. 주위 마을에 그녀와 같은 여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익명의 네티즌들은 헛소문을 퍼뜨릴 수 있지만 유명 프로듀서인 그가 근거 없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2월 14일 저녁 9시에 왕성창은 또 하나의 게시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는 고향의 정보 지도자들이 저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에 올린 글은 삭제하지 않을 것이고 데이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평양 사람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왕성창은 SNS 게시글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사회는 관시의 사회라며 고향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이 차례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심지어 일부 사법부 지도자까지도 왕성창에게 사람을 보내 그는 할 수 없이 게시글을 삭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2월 14일에 리잉 아버지의 전우의 딸 자유로운 블루 아이리스도 본인의 SNS에 이번 사건에 대한 마지막 게시글입니다. 리잉 삼촌의 신청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하여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경찰은 네 번째 공지에서 그녀가 샤워메이인 것으로 확인됐으니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2월 15일 전직 조사기자인 덩페이가 갑자기 폭발적인 증거를 공개하여 또다시 여론의 열기를 촉발해 대중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주민과 A씨의 결혼 증명서와 큰아들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덩페이가 공개한 결혼 증명서의 A씨의 이름은 양칭샤이며 1969년 6월 6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주민과 1998년 8월 2일 혼인신고를 했는데 계산해보면 52세였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A씨는 50대처럼 늙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영양 부족을 겪게 되면 사람은 더욱 빨리 노화될 것인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결혼 증명서에 있는 양칭샤의 모습과 영상 속 A씨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네티즌들은 AI 복구 기술을 사용하여 결혼 증명서에 있는 양칭샤의 사진을 복구하여 A씨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윈난에서 샤워메이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사진 속 샤워메이가 양칭샤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동주민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샤워메이라면 영상 속 A씨와는 전혀 닮지 않았는데 샤워메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A씨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그러면서 덩페이는 동주민 큰아들의 생년월일이 1997년 3월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주민과 양치샤는 1998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6월에 동주민이 A씨를 주었다는 내용이 2차 공지에 실렸었는데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들부터 낳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세 번째 공지에 제시한 8명의 자녀가 전부 A씨의 아이라는 건 진짜일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정부기관의 DNA 검사를 믿을 수는 있는 걸까요? 네 번째 공지의 A씨가 샤오아메이라는 결과는 또 믿을 수 있을까요? 왕성창이 SNS의 게시글을 삭제하기 전에 A씨와 리잉 어머니의 DNA 비교 검사는 장수성보다 베이징에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장수성은 신분증, 결혼 증서의 위조뿐만 아니라 언론의 날조도 심한 곳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A씨가 동주민의 장남을 낳았다면 A씨는 양칭샤입니다. 그리고 결혼 증명서에 따르면 양칭샤는 장남을 낳았을 때 28세였습니다. 그리고 양칭샤가 2011년에 동주민의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는 42세였을 것입니다. 그 후 매년 양칭샤는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2019년 8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는 이미 50세였습니다. 즉 양칭샤는 28세에 큰아들을 낳은 후 14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42세부터 갑자기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42세부터 50세까지 9년 동안 연속으로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의학적인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허술한 방에서 말입니다. 네티즌 시웬추는 2월 초에 평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주민의 큰아들이 그녀에게 A씨와 관련된 모든 사진과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겪은 모든 고통을 목격한 후 도움을 주기는커녕 사람들이 진실이 밝히려고 할 때 온갖 방법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장남이 A씨의 친자식이 아니라면 이 모든 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또 하나의 추측을 했습니다. 결혼 증명서에 기재된 양칭샤는 사실 윈난성에서 인신매매된 샤오와 메이입니다. 그녀는 동주민과 큰아들을 낳은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동주민은 A씨를 유괴하여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추측일 뿐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추측이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루머일 뿐이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한 네티즌은 슈저우 여성연맹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여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그 네티즌은 슈저우 여성연맹에 한 여성의 법적 지원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맹 측은 서주 110번으로 전화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네티즌은 전화했었어요. 전부 전화했었어요. 근데 당신들은 여성연맹이잖아요. 이에 대해 당신들이 법적 지원을 해주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의 부서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여성연맹은 간단하게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양칭샤, 샤오와 메이, 리잉, A씨의 신원과 실명은 여전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2월 중순까지 사건은 계속하여 발효되어 중국 국내에서 국제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진짜 중국은 누구와 같을까요? 에일린 9일까요? 아니면 사슬에 묶인 여자일까요? 라는 제목을 제시하여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매일경제신문도 쇠사슬에 묶인 여인이 오두막 위에서 8명의 아이를 낳아 중국이 올림픽 전에 비난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의 매체에서도 중국 여성의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침내 2월 17일에 중국 중앙뉴스에서 장수성 정부에서 조사팀을 구성하여 A씨의 사건을 확실히 조사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6일 만에 5번째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공지의 조사 보고서는 아주 상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2월 17일 조사팀이 구성된 이후 그들은 4,600명 이상의 사람을 조사하고 1,000건 이상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작업량을 완성하다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명의 아이는 전부 A씨, 그러니까 동주민과 혼인신고를 한 양칭샤의 아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양칭샤는 바로 윈난 출신의 샤오와 메이였습니다. 그리고 샤오와 메이의 DNA를 그녀의 이복 여동생과 다른 친척, 또 생모의 유물에서 추출한 DNA와 비교한 결과 모두 유전적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리잉의 어머니와도 2차례의 DNA 검사를 실시했는데 한 곳은 장수성 공항국과 스촨성 공항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것이고 한 번은 난징 의과대학의 법의학 감정연구소에서 주도한 것인데 2번 모두 A씨와 리잉 어머니의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인증명서 속 양칭샤의 모습과 A씨의 모습이 다른 것에 대해 조사팀은 A씨의 사진이 티톡 영상에서 캡처하여 편집한 후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칭샤는 나이가 들며 피부가 노화되고 모발이 퇴화했으며 지방 조직이 액화되고 또 치아가 심하게 손실되어 모습이 변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팀은 샤오와 메이의 나이가 결혼 증명서에 기재된 1969년이 아니라 1977년 5월 13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8년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건 샤오와 메이가 유괴된 것으로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샤오와 메이는 원래 윈난성의 바오산시로 시집간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언행이 이상해졌습니다. 1998년 초 샤오와 메이는 장수성 둥아이현으로 데려갔습니다. 상 씨와 그녀의 남편은 인신매매 상습범인데 두 사람은 여성과 어린아이를 유괴한 혐의로 각각 유기징역 5년과 7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1997년 말 C 씨는 B 씨 남자에게 아내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바로 샤오와 메이였습니다. B 씨는 상 씨 부부에게 5천 위안, 하나로 약 92만 원을 주었지만 1998년 5월의 어느 날에 샤오와 메이가 도망쳐 그는 샤오와 메이와는 몇 달밖에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샤오와 메이가 어떻게 둥아이에서 펑연으로 갔는지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신문에 동즈미는 사실 그의 아버지가 1998년 6월에 샤오와 메이를 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오와 메이는 B 씨의 집에서 도망친 후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부부는 샤오와 메이를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후시 형제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후시 형제는 또 샤오와 메이를 시씨에게 재판매하여 결국 시씨가 그녀를 동주민 아버지에게 팔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불쌍한 샤오와 메이가 동주민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4번이나 팔린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동주민의 결혼 증명서는 2000년에 발급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 날짜는 그냥 1998년 8월 2일로 적은 것이며 이름은 양칭 샤로, 생년월일은 1969년으로 등록했습니다. 나중에 샤오와 메이가 둘째 아들을 낳을 때 동주민은 그녀에게 양모영이라는 이름이 적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지 마을의 마을 간부와 마을 주민들도 두 이름이 사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샤오와 메이는 왜 갑자기 DNA 검사를 진행했을까요? 공식적인 설명으로 동주민은 저소득 보장 신청을 하려면 샤오와 메이의 허구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규정에 따라 샤오와 메이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샤오와 메이가 8명의 아이를 낳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조사팀에 의하면 큰아들 둥홍콩의 실제 생일은 온라인에 공개된 1997년 3월이 아니라 1999년 7월이었습니다. 그들 마을에는 둥홍콩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1999년생인 동주민의 장남이고 다른 한 명은 이웃 마을에서 태어나 당시 외지에서 일하던 1997년생이었습니다. 샤오와 메이는 큰아들을 낳은 후 현지 의료기관에서 피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더 이상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피임이 더 이상 안 돼 샤오와 메이는 10년 동안 여러 명의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난징 의과대학 감식연구소는 8명의 아이의 DNA를 검사하여 모두 샤오와 메이가 낳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샤오와 메이의 치아가 빠진 건 확실히 치주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쉬저우 치과 전문가는 샤오와 메이의 구강 CT를 확인하여 구강 위생이 오랫동안 열악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외상으로 인해 치아가 손실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정부기관의 보도 내용인데요. 현재 동주민과 인신매매를 한 범인 여러 명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오와 메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며 그녀의 큰아들이 동행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17명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5번째 공지는 지난 4차례 공지의 허점을 대부분 해석해 주었고 국민들의 의문에도 답을 하여 네티즌들의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정부의 공문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진 속 인물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 극도로 왜곡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건이 해결되었으니 이제 마음 편하겠다. 너희들은 본인의 도덕관으로 한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어.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게 됐고 남자에게는 아내가 없어졌어.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 여자야. 8명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 되면 그녀는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 희망도 무너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가족만큼 중요하지 않아. 애초에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데 또 아버지도 더 이상 곁에 없게 되면 애들은 어떻게 견디게 하려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무고하다면 유괴된 여자는 무고하지 않은가요? 가해자를 동정하는 건 피해자를 절벽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결국 제2의 동주민이 되지 않을까요? 유괴된 소녀들도 한때 부모가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들은 사실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됐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해도 인신매매 범인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중국 정부의 공식 조사 보고를 믿으세요?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